안녕하세요. 저는 정현우라고 합니다. 올해로 43이 되었고 외국계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늘 가정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저에게는 9년째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8살 된 딸 서윤이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는요. 아내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성격은 조용한 편이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무엇보다 아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같은 학교에 다니며 일해왔고 저는 그런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제가 업무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세진은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려주었습니다. 아내가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너무 완벽했던 일상이 오히려 위험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약 2달 전쯤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퇴근이 빨랐고 아내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고 집으로 곧장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더군요. 휴대폰 위치를 확인해 보니 집으로 되어 있었기에 깜짝 놀라게 하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황급히 노트북을 닫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벌써 왔어? 응, 일이 일찍 끝나서. 나 방금 자료 정리하고 있었어. 학교에서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거 있어서 그날은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예전보다 스마트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았고 집에서도 자주 웃음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 향한 것이 아니라 화면을 보며 지은 웃음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어보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보낸 메시지야. 요즘은 담임도 카톡으로 애들 관리하잖아. 물론 말이 안 되는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차례 진동이 울리는 그녀의 핸드폰 알림음은 분명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아내가 샤워 중일 때 그녀의 휴대폰에 하늘쌤이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뻤어요. 내일도 기대할게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학생이 보낸 걸 수도 있잖아.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의심이라는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의심을 스스로 부정하려는 이상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딸 서윤이가 감기에 걸려 조퇴를 했고 저는 재택 근무 중이라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서윤이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번에 엄마랑 어떤 아저씨가 같이 나갔어. 학교에서 봤는데 둘이 손도 잡았어. 뭐? 누구랑? 몰라. 안경 쓰고 키 크고 엄마가 웃었어. 그 아저씨랑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했습니다. 애가 잘못 봤겠지. 그런 일 있을 리 없어.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일 없던 척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누구 만났어? 응? 아니, 그냥 교감 선생님이랑 잠깐 회의했지. 왜? 그 대답을 들으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딸이 본 남자와 교감이 동일 인물일까? 이제 더는 마음속에 묻어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조심스럽게 학교 근처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아내가 다니는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확실히 남자 한 명과 함께 학교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둘은 카페 쪽으로 걸어갔고 그 남자는 아내의 팔에 손을 올리려다 주위를 살피며 재빨리 내렸습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설명보다 강한 의심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저녁 무렵 평소처럼 웃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닐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저 역시 아내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아내가 오후 수업만 끝나면 매번 같은 요일에 외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엔 꼭 예전보다 신경 쓴 화장을 하고 향수도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응, 교무회의가 늦게 끝날 것 같아. 그 같은 말을 반복하며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외출한 사이 딸 서윤이가 방에서 놀다 아내의 서랍을 열고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건 뭐야? 엄마 가방에 있던 건데 그녀가 가져온 건 다름 아닌 호텔 카드키와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불과 며칠 전. 이름은 없었지만 주소는 강남 모처의 호텔이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돌아왔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끝낼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의심과 경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기 전까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그녀는 여전히 저를 안심시키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서윤이의 머리를 곱게 빗어주고 저에게는 커피를 타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행동이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아닌 연기였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깊은 분노가 일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내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고 평소 그녀가 외출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정리해 엑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쯤 학교에서 나와 같은 방향의 호텔 근처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야 귀가하곤 했죠. 평일 저녁에 5시간씩 교무 회의가 있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연차를 내고 평소 그녀가 외출하던 화요일 오후에 차 안에서 호텔 앞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너무나 평범했지만 제 심장은 쉼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확신이 곧 현실로 다가올 것 같았기 때문이겠죠. 오후 4시 35분. 하늘색 블라우스에 회색 슬랙스를 입은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듯 낯선 남자 한 명이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리낌 없이 호텔 로비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생기는 공허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나 저는 호텔 로비로 들어가 프런트 데스크에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제 배우자가 이 호텔을 자주 이용하는 것 같은데 혹시 김세진이라는 이름으로 예약 내역 조회 가능할까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그분 성함으로 VIP 카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최근 기록은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달만 벌써 6차례 이상 방문하셨네요. 동일한 룸 넘버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정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신용카드 내역, 통장 이체 기록,
그리고 휴대폰 사진 백업. 그 중에서도 특히 통장 내역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달에 2차례씩 세미나 강사료라는 이름으로 송금되는 정체불명의 계좌가 있었던 것이죠. 금액은 각각 150만 원에서 200만 원대. 해당 계좌의 예금주는 박준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자주 언급하던 외부 강사 학교에서 특강을 맡고 있다는 그 남자와 이름이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의 학교 인근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확인한 뒤 일부러 조금 떨어진 커피숍에 자리를 잡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 박준태가 등장했습니다. 신장 180cm 이상으로 보이는 호리호리한 체격,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아내가 예전에 말이 잘 통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묘사 그대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카페로 들어가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뒤 나란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해 놓은 골목 근처에서 택시를 함께 탔습니다. 목적지는 또다시 그 호텔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아내는 박준태라는 남성과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치밀하게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를 설명하자 담당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불륜 관계로 소송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진이나 영상처럼 명백한 유관 증거가 있으면 훨씬 강력한 사례가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결심했습니다. CCTV 탐정 고용, 그리고 호텔 출입 내역 확보. 이제 남은 건 그들의 행위를 명확히 잡아낼 정황 이상의 증거 확보뿐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결국 사설 탐정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업체에서는 GPS 위치 추적과 호텔 출입 시각 촬영, 그리고 출입문 앞 영상 확보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고액의 비용이 들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주 월요일, 탐정에게서 영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박준태가 호텔에서 나란히 들어가고 약 3시간 뒤 함께 나오는 모습. 아내는 남자의 팔을 붙잡고 웃고 있었고 그 남자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영상은 명확했고 두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3시간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수십 번 돌려보다가 결국 조용히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더는 이 거짓된 연극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더는 속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파괴한 두 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조용히 김이 오르는 국과 말없이 식사를 하는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딸 서윤이는 이미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아내 세진은 평소처럼 말없이 국을 떠먹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힘든 일 있어? 아니, 왜? 요즘 표정이 자주 변하더라. 뭐랄까 숨기고 있는 게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순간 젓가락을 멈췄지만 곧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가 잠든 후 조용히 옷방에서 제 노트북을 열고 탐정이 보낸 영상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고 웃으며 호텔을 나서는 장면. 그리고 박준태라는 남자와 나란히 걷는 뒷모습. 저는 분노보다는 차라리 허무함에 가까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린 뭐였지? 난 대체 뭘 믿었던 걸까?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서 연차를 하나 더 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모든 증거를 꺼내놓았습니다. 호텔 출입 영상, 탐정 보고서, 아내와 박준태 간 송금 내역, 문자 백업. 그녀의 외도는 단순한 감정적 배신을 넘어서 경제적인 공모 관계까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모 오피스텔의 공동명의 계약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현우님, 현재 증거 상황만으로도 이혼 및 상간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가로 자녀 양육권, 위자료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시려면 직접적인 대면에서 상대가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저는 아내와 직접 진실을 이끌어낼 대화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저녁. 딸아이를 본가에 보내고 집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있는 그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저는 프린트해둔 호텔 영수증, 박준태 계좌로의 송금 내역, 그리고 그들이 함께 찍힌 영상 스틸 사진을 하나씩 식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내가 지금까지 이걸 왜 들고 있는지 알고는 있겠지? 대답해. 당신 박준태랑 무슨 사이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하다가 잠시 후 낮게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흔들렸어. 감정? 그래서 호텔까지 갔어? 그리고 그 감정이 매달 송금까지 하게 만들었어?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어? 나 사실 2년 전부터 우리 관계가 너무 건조하다고 느꼈어. 당신은 회사 일에만 집중했고 난 늘 혼자였고 그녀는 마치 자기가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런 이유조차 정당화의 언어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걸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고 왜 이렇게 몰래 만났어?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근데 나 박준태랑 오래된 사이는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 거짓이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으면 호텔을 예약하고 공동계좌를 만들 순 없었을 겁니다. 너 날 사랑하긴 했니? 그 질문에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것.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거실에서 조용히 잠들었고 저는 서재에서 아내의 노트북과 휴대폰 백업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메일함 안에 부동산 계약 진행 관련, 일본 신혼 여행지 추천, 이중 국적자 혼인신고 절차 같은 키워드가 담긴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박준태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계획 중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서윤이 이름으로 작성된 해외 유학 관련 자료까지 있었고 가끔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고 했던 것도 그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 전체를 속이고 뒤엎으려 했던 사기극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바로 소송 절차에 착수해 주세요. 이혼, 양육권, 위자료 그리고 상간 소송 전부. 준비된 자료는 전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박준태를 직접 마주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위선과 거짓은 끝날 것입니다. 다음 무대는 법정과 세상 앞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상간남 박준태와의 직접 대면을 계획했습니다. 그가 주기적으로 출강하는 외부 강연장 주소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그의 일정은 아내의 문자와 이메일 백업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날은 금요일 오후.
그가 서울 서초구의 한평생교육센터에서 특강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그가 강의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조용히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준태 씨 맞죠? 그는 순간 당황한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제 얼굴을 인식하자 잠시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현우 씨 맞으시죠? 정확히 아시네요. 그럼 제 아내와의 관계도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겠네요.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기 이런 얘긴 여기서 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곤란한 이유는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세진 씨랑은 단지 그 이름 제 앞에선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왔든 간에. 저는 미리 준비한 A사 파일을 그의 눈앞에 펼쳤습니다. 호텔 CCTV 영상,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서, 통장 송금 내역, 그리고 탐정이 확보한 일본 체류 계획 이메일까지. 그는 잠시 얼굴을 돌리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진 씨가 다 말한 줄 알았는데. 말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 중이니까요. 저는 이제부터 당신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상간소송 절차는 곧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저희가 따로 만나서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돈 문제면 제가 성의껏 보상하고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제 삶의 대가를 치르는 걸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말에 그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곧장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지만 동시에 섬뜩할 만큼 차가운 냉정함이 피 속을 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상간남 박준태에게는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아내 김세진에게는 양육권 포기 및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를 포함한 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도 소장을 받은 듯 세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서윤이 생각 안 해? 서윤이 생각해서 하는 거야. 적어도 우리 딸은 거짓말과 배신을 배우지 않게 키우고 싶거든. 난 실수였어. 너랑 완전히 끝내려던 건 아니었어. 그게 더 비열한 거야. 완전히 떠날 용기도 없으면서 한 사람은 대체품으로, 한 사람은 보험으로 둔 거잖아. 세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 상대 변호사를 통해 조정 요청을 해왔습니다. 양육권만은 자신에게 달라고 딸과는 계속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행동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저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무렵 박준태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는 초반엔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합의금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가 차명계좌로 받은 송금 내역, 명품 소비 기록, 부동산 사전 계약금 납입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자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정현우 씨, 저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혹시 원하시는 게 금전 외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말은 그가 이미 이 싸움에서 졌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 서윤이는 옆방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동안 제가 정리한 배신과 회복의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두 사람의 행동, 문자, 이메일, 금융자료, 그리고 제가 처음 의심을 품었던 날의 일기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한 줄을 썼습니다. 법이 감정까지 회복시켜주진 않겠지만 최소한 정의는 내가 직접 세울 것이다.
법정엔 저와 변호사 그리고 아내 김세진과 그녀 측 변호사, 끝으로 박준태가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지쳐 있었고 세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호텔을 출입한 CCTV, 송금 내역과 통장 기록, 이메일 및 문자 백업, 심지어 세진이 일본 이주 계획을 세운 문서 그리고 자녀의 해외 유학 관련 계획서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기만과 계획적인 공동 사기 행위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적 외도를 넘어서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명백히 기만하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힌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박준태에게 손해배상 3천만 원 지급 판결. 이혼 판결, 위자료 5천만 원, 자녀 양육권은 아버지 정현우에게 귀속. 자녀와의 접촉 제한 요청도 인용, 세진은 양육권뿐 아니라 면접 교섭권도 제한. 그날 오후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거의 최대로 받아낸 겁니다. 특히 아이와 관련된 판결은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준이에요. 그만큼 법원이 정현우님의 입장을 강하게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감정은 정리될 수 없겠지만 정의는 바로 잡혔네요. 며칠 후 박준태 측에서는 합의금 분할 납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가 최근 강연 계약 대부분이 해지되었고 소문이 돌아 출강 금지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그가 소속된 협회에서 징계가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동산 공동명의 계약 역시 해지되었고 그 계약금을 날려 파산 직전 상태라는 말까지 전해졌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김세진은요? 그녀는 학교에서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의 민원과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오해성 제보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더 이상 교사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배우자 외도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지방의 한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주변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단기 계약직 강사로 근근히 생활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 서윤이와의 연락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지워지고 있다는 걸 저는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보냈던 메시지를 읽어봅니다.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딸 얼굴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단 한 번만이라도 저는 그 메시지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미안해도 3년간의 거짓말과 딸아이에게 남긴 상처를 지울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삶은 조용합니다. 서윤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아직 밤에 가끔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가족만 남았잖아.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이야기를 남깁니다. 사랑은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눈을 뜨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가 이와 비슷한 상처를 받고 있다면 부디 혼자 견디지 마시고 당당히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이깁니다. 저처럼요. 저는 올해 43입니다. 지방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11년이 넘었습니다.
제 아내는 동갑내기인데 결혼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누구보다 평범한 가족이었고 저는 그 평범함이 늘 감사했습니다. 회사는 다소 경직된 분위기였지만 안정적이었고 아내는 살림을 곧잘 해냈으며 아이는 또래보다 조용하고 착한 편이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4년 전 지금 사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 단지는 활기가 넘쳤고 같은 세대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옆집이나 위층과도 왕래가 생겼고 아이 친구들이랑 엄마들도 자주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옆집 801호는 조금 특이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혼자 살고 있었고 평소에도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람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길 인물이라는 걸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장윤호였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 설계사였더라고요. 단지 내 주차장에서 만난 적이 몇 번 있었고 마트 가는 길에 로비에서 마주친 적도 있습니다. 첫인상은 참 깔끔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저 사람 말 참 예쁘게 하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건 저의 방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집에 없을 때 생겼습니다. 평일엔 늘 늦게 퇴근했고 가끔은 야근이나 출장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주로 아이 학교 시간에 맞춰 집에 있었고요. 장윤호는 낮 시간에 종종 집에 있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아내가 옆집 아저씨가 보험 설계사래. 요즘 이런 것도 많이 알려준다더라면서 저에게 보험 리모델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보험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둔 거 유지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아내가 자꾸만 이건 너무 오래된 거니까 바꿔야 한다라든가 요즘은 이런 보장이 필수래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바쁜 것도 있고 귀찮아서 그냥 알아서 해 하고 넘겼어요. 그게 실수였던 겁니다. 아내는 점점 그 사람과 자주 연락하게 됐고 단순한 보험 상담을 핑계로 낮 시간에도 그 사람 집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퇴근 시간을 앞당기고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없더라고요. 아이는 방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약 20분 뒤 문 열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마트에 갔다 왔다는 말만 남기더라고요. 그날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봤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서 열지는 못했지만 문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름 아닌 장윤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대할게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 없는 척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퇴근 시간을 조절하고 집 근처에 머물며 아내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혼자 외출하는 걸 따라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다가 그대로 옆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단순한 보험 상담을 핑계로 아내는 옆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801호 문 앞에서 10분쯤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손에 땀이 맺혔고 손가락 끝이 저리기까지 했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조차 없었지만 결국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고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뒤에는 장윤호가 셔츠만 입고 거실에 서 있었어요. 아내는 당황한 듯 보험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라고 했지만 제 귀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차리고 아이 숙제를 도와주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끔찍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걸까? 내가 퇴근하고 지쳐있을 때마다 저 사람과 웃고 있었을 생각을 하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무언가 큰일이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고 저는 매 순간 그녀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믿고 지나갔던 모든 게 다시 되돌아오면서 재조합되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전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다고 나갔던 날, 헬스장 다녀온다고 했던 날, 모든 외출이 그 사람과의 만남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았고 웃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목격한 장면 하나뿐이었고 그들은 너무나 뻔뻔하게 부정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잠든 아내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보안 인식을 통과시켰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혹시라도 깰까봐 식은땀이 났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제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윤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가 있었고 메시지 내용은 지우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웃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내 말을 유일하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남편 눈치 보지 마요. 우리 둘만 아는 공간이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화면이 부서질 듯 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고 단순한 상담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감정이었고 분명한 선을 넘은 관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속였고 그 남자는 그 사실을 즐기고 있었고 저는 완벽하게 바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대로 감정적으로 덤비면 그 둘은 발뺌할 게 분명했고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끝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로요. 지인을 통해 보험 설계사 자격증 등록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장윤호 37세, 근무지는 근처에 있는 중소보험 대리점이었고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소문으로도 이미 여자 고객과 친한 설계사로 너무 유명했다는 것이었어요. 지인의 말에 따르면 저 사람 조심해야 해요. 여자를 너무 자연스럽게 다뤄요. 옆집 아줌마들이 전부 고객이래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머리가 띵했어요. 그럼 아내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미 이런 일이 반복돼 왔던 사람이 우리 집 옆집에 살고 있었고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가족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몰래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의 핸드백 속에 몰래 숨겨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증거가 있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녹음기엔 아내와 장윤호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는 낮 시간을 이용해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내용 대부분은 남편인 저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이 집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냥 집안일 담당일 뿐이야. 넌 다르니까, 넌 나한테 집중해주니까 좋아. 제가 가장 분노했던 건 그 남자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널 소중하게 아껴줄게. 그 사람은 널 몰라. 너는 더 행복할 수 있어. 아내가 흐느끼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살 것 같아. 저는 이걸 들으면서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와 아이를 함께 꾸렸던 그 아내가 다른 남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기만이었고,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들의 감정에만 취한 두 사람의 탐욕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불륜 증거, 상간남 소송, 이혼, 양육권, 위자료, 이 모든 단어가 이제부터 제 삶의 키워드가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회사를 조퇴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심장이 너무 뛰어서 목소리가 떨릴 정도였어요. 상담실에 앉아서 처음 입을 뗄 때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꽤 단단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무너진 남편이자 배신당한 가장이었을 뿐이었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불륜이 사실이라면 상간남 소송이 가능합니다. 증거는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저는 핸드폰 문자 캡처와 녹음된 대화 파일을 조용히 꺼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당히 유효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은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겁니다. 문제는 아내분이 부정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둘이 함께 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나 위치 추적 기록이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만으론 이 상황을 끝낼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 사람들처럼 이중적인 얼굴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일부러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느라 고생했겠다고 말했고, 요즘 많이 힘들지 않냐며 아이 이야기를 꺼내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의아해하더니 금세 풀어진 듯 행동했어요. 그 뻔뻔함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겨웠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차량에 GPS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아내 차량의 하부에 자석형으로 부착하는 소형 추적기였고,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그날부터 그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 같은 장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우리 집에서 차로 15분 떨어진 고층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고 그 오피스텔 건물 앞에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15분 아내의 차량이 나타났고, 그 뒤를 따라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슬며시 들어섰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장윤호였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인사했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차 안에서 지켜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기에 따라가진 않았고, 대신 건물 관리 사무소를 통해 CCTV 열람 요청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 요즘 장윤호랑 자주 만나지? 아내는 젓가락을 멈췄고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보험 때문에 한두 번 봤을 뿐이야. 그 말이 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냥 보험? 그럼 이 문자들은 뭐고 이 녹음은 뭐야?
너희 둘이 우리 둘만 아는 공간이라는 말은 보험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내는 처음엔 부정하더니 결국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 가져줬어. 당신은 날 보지도 않았잖아. 나를 그냥 엄마로만 취급했잖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랑 오피스텔까지 가서 숨어 만나도 된다는 거야? 아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내가 그동안 우리 가정을 얼마나 망가뜨려 왔는지 알기나 해.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11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선 늘 가족 핑계로 빠졌고 주말마다 아이와 놀아줬고 아내가 힘들다 하면 출장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이 사람에겐 무관심이었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에게 최종 증거들을 전달했고 상간남 장윤호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고 동시에 이혼 절차도 진행하겠다는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아내에겐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면 직접 판결문을 안겨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윤호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불륜 당사자와의 관계를 명시했고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상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무너진 건 제 신뢰였고 그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가 져야 하니까요. 소송장이 접수된 날 아침 저는 휴대폰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장윤호 씨께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등기 도착일은 내일로 예상됩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어요.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시작되자 심장이 조여들 듯 불안함도 몰려왔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장윤호는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 8시부터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지 않으면 문자와 전화를 연이어 보냈습니다. 형님, 오해십니다. 말씀 좀 나눕시다. 제가 진짜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얼굴 보고 말씀드릴게요. 형님이라는 표현에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이 인간은 끝까지 사람을 기만하려 들고 있었어요. 오피스텔까지 드나들던 사람이, 감정이 실린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그의 회사로 추가 증거를 보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CCTV 화면 캡처, 장윤호 차량 번호와 아내 차량의 출입 기록, 대화 녹취록, 그 모든 것이 담긴 파일을 PDF로 정리해 보냈습니다. 며칠 후 장윤호는 직장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객 중 일부가 그와의 상담 중 불쾌했던 일을 폭로했고 회사는 더 이상 그를 감싸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었죠. 그의 직장 동료였다는 한 지인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 여자 관계로 말 많았어요. 이제야 일이 터졌네요. 아내분도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소문은 금방 퍼지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집 안에서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망신과 도덕적 파산이라는 무게까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가족에게 저지른 일에 비하면 이건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던 그녀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었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남편이었다.
그런데 넌 내 아내였냐? 넌 내 곁에 있었지만 나를 철저히 속였고 우리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정을 나눴어. 지금 와서 그런 말할 자격이 너한테 있어?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후회가 아니라 발각된 것에 대한 공포였고 진심 어린 사과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조정일이 잡혔습니다. 아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인정했고 장윤호는 사과문을 써서 제출하며 위자료 금액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감정적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 가족을 무너뜨린 명백한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801호 보험사 장씨 입주민과 부적절한 관계, 법적 소송 진행 중. 이 글은 금세 단지 저녁에 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윤호는 짐을 싸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의 문은 텅 빈 채로 남아 있었고 벽에는 입주민들이 붙인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너뜨린 건 가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기 창피하지 않으세요? 2번 다시 이곳에서 얼굴 보이지 마세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상처받은 건 저였지만 그 상처는 결국 공론화의 힘으로 사회적 응징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아내에게 이혼 절차에 동의하라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지기로 했고 아내는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는 아이 얼굴을 볼 자격도 없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한 거겠죠. 아이에게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고. 엄마는 아빠에게 큰 상처를 줬고 아빠는 널 지키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그 말에 아이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아빠랑 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난 너 하나만 지키면 돼. 내 전부였던 가족은 무너졌지만 내가 나의 미래야. 그 어떤 것도 다시는 우리를 위협하게 두지 않을 거야. 이혼 조정이 마무리되고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이 내려진 날, 저는 법원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이 되어 있었고 쓸쓸하게 떨어지는 은행잎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사라져갔습니다. 아마도 11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가정이라는 단어였겠죠.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그 시간들을 한 장씩 넘기듯 저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장윤호에 대한 상간남 소송 판결문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문장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이 판결문은 제게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자존심 짓밟힌 신뢰,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 시간을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해준 하나의 정의였습니다. 그 후 장윤호는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려 했지만 경력 조회에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더군요. 입주민 단톡방에서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었지만 저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 몇 달간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한 번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아이만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녀는 그렇게 수많은 감정의 언어로 저를 흔들려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아이에게 더 이상 거짓된 가정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서는 어느새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숙제를 봐주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엄마의 역할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가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외롭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랑 함께 있어서 괜찮아.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민서가 제게는 새로운 희망이자 내가 이겨낸 인생의 증거였으니까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일했던 저를 팀장이 인정해줬고 작년 말에는 실장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선 가끔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세상엔 참 다양한 인간이 있어. 믿어선 안 될 사람을 잘못 들이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알아. 그리고 꼭 덧붙였어요. 하지만 결국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끝까지 정직하게 끝까지 진심으로. 배신은 순식간에 찾아오지만 그 배신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데는 엄청난 용기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단순히 사랑에 빠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뢰를 짓밟고 누군가의 가정을 부쉈고 아이의 세상을 망가뜨린 가해자입니다. 저는 그 가해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었고 그 대가를 끝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와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더 단단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라도 작은 의심, 작은 불안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분명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당신의 직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배신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책임으로 되돌아옵니다.